수연의 첫 번째 집은 도시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낡은 주택가였고 바로 옆에는 재개발 예정으로 텅 비어버린 거대한 창고 건물들이 음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수연은 저렴한 가격에 안심했지만 이 공간은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정체된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었고 이웃 간의 대화는 침묵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정체로 대체되어 있었다. 이곳은 삶의 활기보다는 포기된 것들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9살의 지우는 마당에서 놀았다 하지만 그의 놀이는 보통 아이들이 그것처럼 활기차지 않았다. 그는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기보다 종종 창고 벽에 기대어 몇 시간이고 웅크려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고의 녹슨 벽에 부딪혀도 그 빛은 지우에게까지 닿지 못하는 듯했다. 지우는 그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녹슨 자전거 바퀴나 깨진 타일을 굴리며 하염없이 걸었다. 그의 놀이는 마치 폐기된 물건들이 다시 사용될 날을 끝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목적 없는 기다림만 머무는 행동이었다. 수연은 지우의 놀이 방식이 바뀌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봤다. 그는 밝은 색깔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보다 무채색의 잔해들을 가지고 놀았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하고 축 처진 표정을 흉내냈고 에너지를 쏟아 창조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부수거나 텅 빈 곳에 숨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아이는 주변에 느리고 무기력한 리듬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다. 그가 사는 공간의 색깔이 곧 그의 마음의 색깔이 되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늦은 퇴근 후 돌아왔을 때 지우는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텅 빈 작은 화분 위에 흙을 정성껏 쌓아 올리고 있었다. 지우야, 거기서 뭐하니?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지우는 수연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는 작은 손으로 흙무더기를 조심스레 다지며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장례식 놀이요. 여기 다 버려진 것들이잖아요. 흙 속에 묻어줘야죠. 수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순간 이 공간이 지우에게 삶의 역동성이나 성장의 기쁨이 아닌 포기와 방치의 언어를 매일 가르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이웃들의 고립된 삶과 버려진 창고의 잔해에서 죽음과 정체의 모방만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이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보며 수연은 이 정체된 환경이 지우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꿈꿔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 무거운 공기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다. 불안의 씨앗. 수연은 며칠 동안 지우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했다. 아이는 원래 호기심이 넘치고 작은 스케치북에 상상 속의 괴물이나 풍경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사 온 후 그의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크레파스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대신 하루의 대부분을 참고 주변을 배회하며 보냈다. 마치 주변 환경에 깃든 무기력함을 흡수하여 자신의 본질처럼 만들어가는 듯했다. 수연의 불안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물리적인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아이의 눈빛에서 점차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수연은 이 회색빛 환경이 지우의 영혼을 가두고 성장을 방해하는 독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이웃집 아저씨가 벽에 기대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면 지우 역시 벽에 기대어 작은 돌멩이를 굴리며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냈다. 아이가 듣는 소리는 삶의 역동적인 리듬이 아니었다. 그것은 폐쇄된 공장의 둔탁한 소음이나 어쩌다 새벽에 들려오는 고립된 사람들의 희미한 흐느낌 같은 것들이었다. 그 환경은 지우에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모든 것은 멈춰 있다라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주입하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우가 그 메시지에 너무나 쉽게 순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이는 곧 자신의 무기력함을 환경 탓이 아닌 자신의 천성 탓으로
돌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엄마, 우리는 왜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곳에 살아요? 어느 저녁 식사를 하던 지우가 느닷없이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호기심보다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환경이 안전하고 집값이 저렴하다는 현실적인 이점 때문에 이곳을 택했지만 그 대가가 아이의 성숙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자 극심한 후회가 밀려왔다. 돈을 절약하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다. 수연은 깨달았다. 좋은 환경이란 단순히 깨끗하고 넓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눈에 비치는 세상의 에너지, 아이의 영혼이 공명하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긍정적인 리듬이 있는 곳이어야 했다. 그것은 학습과 창조의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희망이 오가는 공간이어야 했다. 이곳에 정체된 공기는 지우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녹슨 철제 담장과 폐기된 목재 더미뿐이었다. 수연은 그 잔해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결심을 했다. 이곳은 우리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다. 지우의 삶이 버려진 창고처럼 무기력하게 방치되도록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음 이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집값을 조금 더 내더라도 지우가 생기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환경, 삶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했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낯선 동네의 부동산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지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두 번째 이사의 소음. 수연은 이전 환경의 무기력함과 정체가 두려워 이번에는 극과 극의 공간을 선택했다. 두 번째 집은 시내 중심가의 복잡한 상업지구 바로 옆이었다. 창문만 열면 주말마다 젊은이들이 넘실대는 거리의 소리가 밀려왔고 평일 낮에는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과 경쾌하지만 성급한 상술이 뒤섞여 왁자지껄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분명 생동감과 활기로 넘쳤지만 그 활기는 마치 폭죽처럼 순간적으로 터지고 사라지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교체되었고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9살 지우는 이 극적인 변화를 처음에는 온 마음으로 환영했다. 폐공장 옆에 정체된 공기와 무기력한 침묵과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는 상가 앞의 팝업 스토어에서 나눠주는 샘플과 전단지를 모았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행상인들의 능숙하고 빠른 흥정 기술을 귀담아 들었다. 지우의 놀이 방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흙을 다지거나 잔해를 가지고 놀지 않았다. 대신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앉아 친구들에게 이것을 저것으로 바꾸자, 누가 더 빨리 이익을 얻나라며 끊임없이 거래와 경쟁을 시도했다. 지우는 주변 사람들이 돈과 물건을 다루는 방식, 즉 재빠르게 움직여 이익을 얻는 법을 무섭도록 빠르게 모방하며 흡수했다. 이 환경은 그에게 성공은 곧 빠른 전환과 즉흥적 이익이라는 성급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교류나 느린 우정보다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누가 더 빨리 이기는지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연은 지우가 잃었던 생기와 에너지를 되찾은 것은 기뻤지만 그의 눈빛에 번뜩이는 과도한 경쟁적인 욕망과 성급함이 오히려 첫 번째 불안감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아이가 모든 것을 단순한 돈과 교환 가치로만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지우가 깊은 사유나 몰입 없이 얕은 즐거움만을 좇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은 아이의 집중력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무언가를 진득하게 탐구할 시간이나 공간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환경이었다.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러운 듯 상기된 얼굴로 수연에게 달려왔다. 엄마, 내가 저 형한테 1,000원짜리 카드를 아주 영리하게 속여서
3,000원짜리 카드랑 바꿨어요. 완전 이득 봤죠? 그는 자신의 작은 기만적 승리에 대해 뿌듯해하며 환하게 웃었다. 수연은 그 순간 지우가 이 환경에서 배운 것이 지혜가 아닌 순간의 이익을 위한 속임수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환경은 지우에게 빠르게 얻는 것과 남을 이기는 것이 삶의 전부인 양주입하고 있었다. 이곳의 휘발성 있는 활기는 지우의 내면을 차분히 채우는 대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순간적인 보상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수연은 깨달았다. 무기력만큼이나 과도하고 성급한 자극, 역시 아이의 깊은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이의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는 소음에 지쳐 표류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이를 위해 공간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절감했다. 혼돈의 관찰. 지우는 상업지구에서 빠르게 배운 대로 이제 모든 것을 교환 가치와 이익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고방식은 찰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주변 상인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학교 숙제를 할 때도 지식을 깊이 탐구하거나 완벽을 기하는 대신 가장 빨리 끝내거나 남에게 가장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만 찾았다. 친구들과의 우정마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는 피상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 수연은 지우의 방이 어수선해지는 것을 지켜봤다. 아이는 물건을 소중히 다루기보다 빠르게 소비하고 쌓아두기만 했으며 하나를 깊이 탐구하거나 오래 간직하는 법을 잊어버린 듯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인 유행처럼 휘발되며 소비되는 공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 수연은 지우에게 진득하게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지만 지우는 쉽게 짜증을 냈다. 너무 지루해요. 너무 재미없어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요. 아이의 신경은 늘 주변의 소음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주변 환경이 아이에게 빠른 전환과 즉각적인 만족, 재미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업지구의 휘발성 있는 소음과 눈을 피로하게 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간판 불빛들이 지우의 깊은 집중력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안정되지 못하고 늘 외부의 자극을 쫓아 맴돌았다. 수연은 밤늦도록 고전 속 맹자의 어머니 일화를 다시 생각했다. 맹모가 시장 옆 환경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시장은 교역과 이익이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삶의 깊은 성찰이나 학문적인 탐구, 예술적인 몰입이 자라기 어렵다. 수연은 이 도시의 중심부가 물질적 풍요와 끊임없는 교환만을 가르치는 현대판 시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지우에게 물질적 풍요와 활기를 보여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정신적 빈곤과 성급함을 심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 아래에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며 웃고 있었다. 그 활기는 기쁨의 에너지가 아니라 뭔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절규와 욕망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이 소음과 성급함이 이제 지우의 내면에도 고스란히 자리 잡았음을 알았다. 아이의 영혼을 안정시키고 깊은 몰입의 기쁨과 느린 성장에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했다. 세 번째 이사는 더 이상 생활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이점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우의 미래, 아니, 그의 현재를 지켜내기 위한 어머니의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선택이었다. 그녀는 돈을 더 지출하더라도 아이의 영혼을 위한 의도된 공간을 찾아야만 했다. 세 번째 이사 숲의 속삭임 수연은 이번 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환경의 밀도에 두었다. 그녀가 정착한 세 번째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대신 조용하고 안정된 주택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상업지구의 화려함 대신 작고 소박한 공방들이 자리했으며 무엇보다 동네 한가운데에는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고즈넉한 커뮤니티 도서관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이곳은 돈을 벌거나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숙고하는 에너지가 모여있는 의도된 공간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경적이나 성급한 흥정 소리가 아니었다. 때로는 목공소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톱질 소리, 때로는 도자기 공방에서 흙을 빚는 차분하고 반복적인 물레 소리였다. 그 소리들은 빠르지 않았고 조급함도 없었으며 마치 자연의 리듬처럼 무언가를 차분하게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수연은 이 느리고 깊은 소리들이 지우의 불안정한 영혼을 다독여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우는 처음 며칠 동안 심심해했다. 익숙했던 외부의 강렬한 자극과 끊임없는 소음이 사라지자 그는 마치 금단 현상을 겪는 아이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 그는 새 집의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지우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지우의 손을 잡고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 사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책을 정리하고 있었고 동네 주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몰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지우에게 고요함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실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지우의 호흡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도서관 사서가 책을 다루는 조심스러운 손놀림을 관찰했고 공방에서 들려오는 목수의 규칙적인 망치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주변에 만드는 사람들, 즉 예술가와 학자들의 가진 깊은 집중력과 평온함을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업지구에서처럼 무언가를 빠르게 얻거나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에 느리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통해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있었다. 이 환경은 지우에게 성장이란 오랜 시간과 꾸준한 집중을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것을 소리 없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수연은 지우의 눈빛에서 다시금 깊이와 차분함을 발견했다.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매는 성급함이 없었다. 아이는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숲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 수연은 안도했다. 이 세 번째 공간이야말로 지우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맹모삼천이 진정한 의미를 확인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이의 재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창조의 리듬. 이 조용한 환경은 지우에게 마침내 자신의 속도를 찾게 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 빠르거나 느린 리듬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주변에 평화롭고 깊이 있는 에너지는 소리 없이 그를 내면으로 이끌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자 지우는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어떤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천천히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업지구에서처럼 얄팍한 재미나 즉각적인 보상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장정의 스케치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 책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응축된 깊은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옆집 예술가가 캠퍼스 앞에서 몇 주 동안 같은 그림에 매달리는 것을 본 후 지우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몰입,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는 것을 지우는 이 느린 장인들의 리듬을 흡수하며 자신도 무언가를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는 내면의 충동을 마침내 느꼈다. 그의 놀이는 이제 단순한 모방이나 성급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창조였다. 지우는 다시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전보다 훨씬 서툴렀지만 그는 상업지구에서처럼 쉽게 짜증내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느린 호흡으로 작은 디테일에 몰두했고 지우개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그에게 이 과정은 고통스러운 지루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깊은 기쁨으로 다가왔다. 수연이 늦은 퇴근 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지우는 늘 책상 앞에 깊이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지우개 가루와 뭉개진 종이가 널려 있었다. 그것은 이전의 무기력이나 성급함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노력과 성장의 흔적이었다. 예전처럼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대신 그는 오직 하나의 작품에 몰두했다. 그 작은 공간에는 이전에 2번의 이사 동안 수연이 그토록 갈망했던 고요하고 강력한 집중의 에너지가 마침내 가득했다. 이 집중의 고요함이 아이의 불안정한 영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꼬박 하루 종일 걸린 그림을 완성했고 그것을 수연에게 보여주었다. 그림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연은 그 그림을 통해 지우가 얻은 성취감과 몰입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이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주변의 평화롭고 창조적인 환경은 그를 자연스레 안으로 이끌었고 내면의 호기심과 잠재력을 탐구하게 만들었다. 수연은 문득 깨달았다. 첫 번째 환경은 아이에게 무기력한 방치를, 두 번째 환경은 성급하고 피상적인 경쟁을 가르쳤다. 그러나 세 번째 환경은 아이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깊은 집중과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환경은 소리 없이 아이의 영혼을 조각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힘은 때로는 느린 성장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었다. 그녀는 이제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 환경에서 배운 집중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공간의 여운. 시간이 흘러 수연의 머리칼에 흰 서리가 내려앉을 즈음 지우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세 번째 집에서 발견했던 그 깊은 몰입의 습관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여전히 느리고 진득하게 오랫동안 하나의 주제에 매달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습관이야말로 환경이 그에게 준 가장 강력하고 값진 유산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외부의 성급한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수연은 어느 날 묵은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속에서 빛바랜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3번의 이사를 했던 집들 주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슨 창고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던 무기력한 지우의 뒷모습,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성급하게 동전을 세며 거래를 시도하던 지우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도서관 창가에 앉아 고요히 연필을 깎던 평화로운 지우의 모습, 사진들을 훑어보며 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지난 3번의 공간 이동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여정이었는지 되새겼다. 그녀는 고전 속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의 이사를 감행했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이제야 완전히 그리고 내면 깊숙이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좋은 학군이나 더 비싼 건물을 찾아다니는 물질적인 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 아이의 귀가 듣는 소리, 아이의 영혼이 공명하며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의 리듬을 찾아주기 위한 어머니의 맹목적이고도 필사적인 사랑이었다. 첫 번째 집은 세상에 무관심과 정체를 가르쳤고, 두 번째 집은 세상의 성급함과 피상적인 경쟁을 가르쳤다. 세 번째 집은 마침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그 소중한 자아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다. 수연은 지금 자신이 사는 집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저녁이 깊어가자 동네 도서관에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조용히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수연은 깨달았다. 우리 인간은 모두 환경이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보낼지 매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지, 어떤 콘텐츠와 소음을 소비할지, 어떤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 들여올지 선택하는
일종의 영혼의 이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심코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내면을 조각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좋은 환경은 아이의 성공이나 부유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좋은 환경은 아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불필요한 외부의 소음과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며 깊은 몰입과 창조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지우의 성장은 맹모 삼천이 가르쳐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진실을 수연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환경이 곧 아이의 영혼이 빚어지는 토양이며 우리는 환경의 산물이며 그 환경의 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수연은 3번의 이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교육은 교실 안의 지식 습득이 아닌 아이를 둘러싼 공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었다.